어쨌든 자, 그러면 5부로 진입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의 능력 또는 인간의 자유. 어린말. 마지막으로 나는 자유에 도달하는 방법 또는 길. 자유에 도달하는 방법. 자유에 도달하는 길에 관한 윤리학의 다른 부분으로 넘어간다. 나는 5부에서 이성 자체가 감정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이성이 감정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성이 감정을 제거할 수 있나? 이성이 감정을 억압할 수 있나? 이성이 감정을 이끌 수 있나?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죠. 이성이 감정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한번 있어봐.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뭐지? 뭐였죠? 안 떠오르죠, 그죠? 네. 자, 넘어가도 궁금증을 가지고 다음으로 정신의 자유 혹은 지복이 무엇인지. 정신의 자유와 지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저번에 지복은 나왔었어요, 그죠? 가장 큰 기쁨, 신체적 기쁨이 아니고 정신적 기쁨은 인식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삼종인식이 도달하는 거겠죠. 정신의 가장 큰 기쁨은 삼종인식이 도달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종인식을 다루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금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성의 능력에 대해서 다루겠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서 감정의 능력을 힘을 다뤘고 이제는 이성의 능력이다. 이것에서 우리들은 현명한 사람들, 자유인이죠. 무지한 사람보다 얼마나 더 유능한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성이 완성돼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성이 완성돼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성이 완성돼야 되는지 이걸 다루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신체가 자신의 기능을 옳게 수행해 어떤 기술로 돌봐야 되는지, 신체 기술, 신체를 다루는 테크닉, 이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는 논리학이고 앞에 거 이성이 완성되는 방법은 논리학이고,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명제는 잘못됐고 이런 명제는 옳고, 그러죠? 형식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건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사소한 건 다루지 않고, 후자는 의학에 관계되니까 다루지 않겠다. 신체를 다루는 테크닉은 의학이니까 그런 거 관계가 없죠. 저는 여기서는 내가 말한 것처럼 오직 정신과 이성의 능력에 대해서만 다루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이성의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감정에 대해 어느 정도로 큰지, 어떤 종류의 지배력을 가지는지 제시할 것이다. 첫 번째, 이성이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어떤 지배력을 가지는지 제시해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증명했으니까. 자, 이것이 지금 가지지 않는다. 감정에 대해서는 절대적 권력을 가질 수 없다. 이게 스피노자의 명제입니다. 왜 그렇죠? 그죠? 뭐 나올 때마다 헷갈리죠. 그죠?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질문을 던지는 순간 갑자기 잊어먹게 되잖아요. 그죠? 네. 외적 원인의 힘이 막강하니까. 왜냐하면 우린 자연의 일부니까. 그죠? 자연의 일부고 외부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이미 앞에서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절대적 권력을 가지는 자는 신이겠죠. 외부가 없는 자. 그렇지만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이죠. 감정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의존하고 감정을 절대로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스토아 학파 비판이기도 하고, 스토아 학파는 중요한 게 아닌데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중요해요.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반금욕주의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지배할 수가 없다. 그건 자연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러나 그런 원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험의 항변에 의해서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하는데 적지 않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중에는 인정하게 됐어요. 감정을 통제하는데 너무 많은 훈련이 필요하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나의 기억이 틀림없다면 두 마리의 개, 즉 집 지키는 개와 사냥개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집 지키는 개를 사냥하도록 하고 사냥개가 산토끼를 쫓아가지 않도록 훈련을 통해 길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금욕이 지금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힘들지긴 하지만 성공했다. 아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카르트 지금 이 비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도 적지 않게 이 견해에 기울고 있다. 그러니까 감정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 그냥. 왜냐하면 그는 영혼이나 정신은 송과선이라는 내 어떤 부분과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구도를 잘 보세요. 정신이 있고 정신에 연결된 게 송과선이고 송과선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가 뭐죠? 뇌는 신체죠, 신체. 뇌는 정신이 아니잖아요. 뇌는 신체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신체의 특정한 부분인 뇌와 송과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데카르트가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뇌 신체 사이에 스피노자는 아무것도 없죠. 정신과 신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평행만 갖고 공부를 했었죠. 그죠? 신체하고 정신 사이에 평행할 뿐이지 뭔가 연결해주는 지점은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데카르트는 송과선이 무엇이 있다. 그러니까 송과니까 이게 송은 소나무 송자고 과는 과일 과자니까 소나무 열매 같은 그러니까 솔방울 같은 어떤 그 신체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 그런 이해 가시죠? 뭐 임파선 할 때 그 선 있죠. 그런 거 그런 신체 부위가 있다. 소나무 열매 같은. 정신은 이 선을 통해서 신체 안에서 생기는 모든 운동과 외부의 대상을 감각할 수 있고 정신은 오직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이 선을 움직여야 했어요. 이게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데카르트. 그러니까 정신이 송과선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의지가 송과선을 작동시킨다. 이렇게. 그는 이 선이 동물 전개의 미세한 운동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게끔 뇌 중앙에 있다. 뇌 중앙에 있어가지고 뇌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동물 전개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선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 손과 선에 딱딱딱 부딪히면 이 선은 뇌 중앙에서 그만큼 많은 다양한 상태를 나타내고, 이 선을 향해 촉진하는 외적 대상이 다양하고, 다양한 흔적이 이 선에 새겨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자극들이 오면 이 손과 선에 새겨지고, 내가 의지나 이걸 가지고 손과 선을 미세하게 컨트롤하면 수많은 대상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므로 만일 그 로버트 태권보이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머리 안에 들어가서 조종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 컨트롤하는 태권부이 이죠, 아시죠? 그러므로 만일 정신의 의지가 나중에 그 선이 언젠가 동물 전기 운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낸 적이 있는 상태를 나타내도록 그 선을 움직인다면, 그러니까 동물 의지가 그 선을 동일하게 자극을 해주면, 네? 그 선이 이전에 있었던 그런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뭐 추진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는 정신의 각각의 의지가 자연적으로 특정한 선의 운동과 결합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의 의지가 선의 운동과 결합해 있다. 뭐 이런 것이 데카르트 주장입니다. 나의 의지가 선과 선의 특정한 운동, 그 다음에 자연의 운동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예컨대 만일 어떤 사람이 멀리 떨어진 대상을 관찰하는 의지를 가졌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보려고 했어요. 의지를. 이 의지는 동공을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나의 의지가 동공을 확대시킨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동공만을 확대시키려고 생각한다면 의지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동공만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없다는 거예요. 동공만을 확대시키려는 의지는 없고, 왜냐하면 자연은 동공의 확대나 축소가 생기도록 전기를 신경에 추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선의 운동을 동공을 팽창시키거나 숙시키려 하는 의지에는 연결시키지 않고 멀거나 가까운 대상을 관찰하는 의지에만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의지에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데카르트의 말이에요. 저의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공이 이렇게 팽창되거나 수축될 수가 있잖아요. 이 기계적 운동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의지하고 연결이 된 것이지 동공 자체의 수축 팽창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가 뭐죠?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것 이런 뛰는 운동이 있을 텐데 이건 의지의 운동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동공 이 자체는 의지의 운동과 상관없고 내가 의지를 작동시켜서 동공을 팽창시켰을 때 그런 운동과는 우리의 의지가 관계가 된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동공 자체의 자연적 팽창 속초 이것과는 관계가 없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 선의 각 운동은 우리가 출생한 이래로 자연에서 우리들 각자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운동을 습관을 통해 다른 생각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습관을 통해서 특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선을 연결시켰다가 A라는 선에 연결시켰다가 또 다른 의지를 가지고 B라는 선에 연결시키고 이렇게 습관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다. 연결된 것을. 용불용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라마르크 용불용설 많이 써서 용불용설은 뭐죠? 유전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많이 썼다고 해서 유전되는 건 아닌데 지금 데카르트는 나의 습관을 통해서 이 운동을 바꿀 수가 있다. 의지의 운동을.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됐으면 우리 삶이 정말 편했을 텐데, 그죠? 내 의지를 가지고 다 조종을 해버렸다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이로부터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었어요. 즉 어떤 영혼도 잘만 인도된다면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절대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감정은 그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습니다. 감정은 뭐냐? 지각이나 감각 또는 영혼의 격동인데 감정은 뭐냐면 영혼의 격동이에요. 데카르트 따르면 스피노자하고 좀 다르죠. 스피노자의 감정은 뭐였냐면 신체의 변형이 먼저 있었죠. 이것들은 오직 영혼에 속하는 것이에요. 데카르트에게 감정은 영혼의 영역이에요. 영혼의 영역. 프로 선생님이 지금 졸리셨다. 감정은 여기 지루할 만도 합니다. 지금 이런 거 왜 하는가 싶기도 하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데카르트 비판인데요. 데카르트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신체의 동작이나 이런 뭐 다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감정은 영혼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은 이 점에 주의하기 바란다. 어떤 정신적 운동에서 산출되고 보존되고 강화된다. 정신적 운동을 가지고 내 영혼의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린 손과 선의 각각의 운동을 따라 정신의 각각의 운동을 임의의 의지와 결합시킬 수 있고 의지의 결정은 우리의 힘에 달려 있고 만약 우리가 삶의 활동 기준으로 삼는 어떤 확신의 판단에서 의지를 결정하고 우리가 의지를 결정하고 우리가 갖고자 하는 감정의 운동을 이들 판단과 결합하면 우리의 감정에 대해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사람의 견해입니다. 아시겠죠? 나의 의지를 가지고 손과 선의 운동을 막 조정을 하면은 모든 활동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만일 이 견해가 이처럼 교묘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것이 그 사람의 말이라고는 믿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 교묘해가지고 데카르트가 한 말이구나. 그렇지.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명료한 원리에서만 모든 것을 도출하고 명석판명하게 지각한 것만을 긍정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데카르트인데 스콜라 학파가 명료하지 못한 것을 은폐된 성질로 설명하는 것을 그렇게 비난하던 그 데카르트가 그 어떤 은폐된 성질보다 더 은폐된 가설을 주장한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다. 나는 그가 정신과 신체의 결합을 무엇으로 이해하는지 묻고 싶다. 도대체 그는 양의 어떤 작은 부분과 가장 밀접하게 결합된 사유에 대해서 어떤 명석판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뭐지? 저기로 썼나? 잠깐만요. 예, 양 맞네. 이 양은 크기 양, 외원 양이든 뭐든 그 양이에요. 어떤 아주 작은 양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결합된 사회에 대해 어떤 명석과 판명을 할 겁니다. 이게 뭐죠? 지금 뇌죠, 뇌. 뇌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실제로 나는 그가 이 결합을 가장 가까운 원인에서 설명하기를 바란다. 이 어떻게 결합됩니까? 송가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지하고 뇌하고 이 송가선의 관계를 정말 설명 좀 해달라. 그는 정신을 신체에서 구분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죠? 연장 실체와 사유 실체는 다르다라고 이걸 이야기했어요. 데카르트가.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스피노자예요. 그러니까 연장 실체와 사유 실체가 서로 다르게 봐버리면 두 개가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뭐라 그랬죠? 네? 실제적 구별이죠. 우리 공부했던 두 개가 너무 다른 것을 실제적 구별이라고 했는데 실제적 구별은 어떤 거죠? 공통성이 없는 거예요. 네. 공통성이 없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는 건데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공통성이 없는데 어떻게 송가선이라는 게 공통성을 형성할 수 있느냐. 이 결합에 대해서도 그리고 정신 자체에 대해서도 아무런 특별한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체 우주의 원인, 즉 신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은 뭐죠? 이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신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이 다 조종해 주는 것처럼. 다음으로 나는 정신이 어느 정도의 운동을 송가선에 줄 수 있는지, 우리 정신으로 송가선에 얼마나의 운동을 줄 수 있는지, 정신은 송가선을 어느 정도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데카르트는 설명 안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쭉쭉쭉 넘어가 보면 쭉쭉쭉 넘어가 보면 지금 그 비판이에요.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그가 의지와 의지의 자유에 관해서 주장한 모든 것을 나는 생략한다. 의지와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주장한 것. 스피노자는 의지와 의지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죠. 이거 다 생략하겠다. 그것이 그릇 때문에 나는 충분히 밝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지금 이 부분이죠. 첫 번째, 데카르트 당신이 정신과 신체를 구분했는데 어떻게 그게 연결됐는지 설명을 하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설명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그죠? 두 번째, 의지의 자유를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송가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의지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죠?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를 비판하고 따라서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정신의 능력은 여기에 한정된다. 정신의 능력은 지성에 의해서만 한정됩니다. 정신의 능력은. 그래서 감정에 대한 치료법은 뭐냐? 인식이다. 이게 스피노자의 핵심입니다. 감정을 직접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정신의 능력은 인식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신은. 오직 인식만 하는 것이고 감정 자체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믿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치료법을 경험하지만 정확히 관찰하지 않고 명확하게 식별하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이 인식으로부터 정신의 지복에 관한 모든 것을 도출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입장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정신의 능력은 감정을 직접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인식을 확장하는 것일 뿐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정신 안에 무엇이 있죠? 일종 인식과 이종 인식과 삼종 인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 삼종 인식의 부분이 많아지면 일종 인식이 뭐죠? 감정이죠. 그죠? 인식의 차원에서는 일종 인식이라 하고 이제 신체적인 차원에서는 감정이라 하고 그렇죠? 감정이잖아요. 수동적 감정이잖아요. 그 1종과 2종과 3종 인식이 많아지면 그만큼 감정의 부분이 줄어들죠. 감정을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의 영향을 받으니까. 대신 이 부분을 줄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종과 3종 인식의 부분이 많아지게 할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직접 감정을 컨트롤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데카르트는 직접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였고, 이해 가시죠? 의지를 가지고. 스피노자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2, 3종 인식의 부분을 늘리는 것뿐이에요. 비율을 바꾸는 거예요. 비율을. 우리 신체의 비율을 바꾸듯이 정신의 비율을 바꿀 뿐이에요. 공리 1, 만일 똑같은 주체 안에서 두 가지 대립되는 활동이 일어난다면, 두 가지 대립되는 활동이 있다면 두 가지 대립된 것이 중지될 때까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대립된 게 있으면 그 대립이 사라질 때까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결과의 본질이 원인의 본질로 설명되거나 규정된 한에서 결과 힘은 원인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 그죠? 원인의 힘에 의해서 규정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건 공리죠. 지금 공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원인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죠. 당연히. 정리 1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유와 사물의 관념이 정신 안에서 연결되고 정리되고 연결되는 것처럼 신체의 변형이나 사물의 표상도 그렇게 신체 안에서 정리되고 연결된다. 이 사유와 사물의 관념이 정신 안에서 정리되고 연결된다. 이게 뭐죠? 지금 관념의 질서죠. 그죠? 관념의 특정한 질서가 있죠. 이것도 신체의 질서죠. 이건 지금 딱 보면 뭐죠? 딱 보면 평행론이죠. 그죠? 지금 잘 보면 아시겠지만 사유가 신체를 지배한다는 게 아니라 사유의 질서가 형성되면 평행하게 신체의 질서도 형성된다. 이런. 이걸 더 간단하게 풀어보면 우리의 사유가 수동적 정념이라면 신체도 뭐죠? 여러 슬픔에 따른 욕망의 질서를 형성한다. 이런 거겠죠. 만약에 수동이라면 우리 사유가 부적합한 관념에 따르는 수동적 정념이라면 신체도 당연히 거기에 따른 질서를 형성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증오한다든지 파괴하려고 시도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사유가 능동이라면 이성적 인식이라면 우리의 신체도 기쁨과 그 기쁨에 따른 욕망의 질서를 형성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죠? 증명. 관념의 질서와 연결은 사물의 질서의 연결과 똑같고 이게 어디에 나왔었죠? 이게 어디에 나왔더라? 2부 7인가에 나왔었죠. 이거 우리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재빨리 끝나야겠는데. 풀 선생님 오늘 좀 힘들어 하시는데. 풀 선생님 오늘 출근 안 하셨나요? 저 출근 안 합니다, 이제. 그렇습니까? 네. 그렇구나. 네, 관념의 질서와 연결은 사물의 질서 연결과 똑같고 이것은 평행론이죠. 반대로 사물의 질서와 연결도 관념의 질서 연결과 동일하고 이것도 평행론이고, 그죠? 이건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건 뭐의 평행론이죠? 신의 평행이죠. 이해 가십니까? 신은 유일한데, 근데 신의 활동 능력이 곧 여기 사물의 질서죠. 그죠? 신의 활동 능력과 사유 능력으로 동일한 질서로 표현되죠. 신은 동일한데 그게 관념의 질서, 사물의 질서 이렇게 동일하게 펼쳐지는 거죠. 지금 이것은 관념과 사물의 질서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관념과 사물이 지금 따로 떨어져 있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죠. 하나입니다. 우리 정신과 신체는 어떻죠? 다르지만 하나죠.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도 사유 능력과 활동 능력은 다르지만 하나죠. 하나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관념의 질서와 연결이 정신 안에서 신체 변형의 질서와 연결했다 행해지는 것처럼 이건 뭐죠? 지금 여기 인간의 경우로 내려온 경우 이해 가시죠? 내 관념의 질서는 내 신체의 질서로 하나로 되어 있죠. 근데 두 개는 속성이 다르죠. 인간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신체 변형의 질서는 사회의 질서와 같다. 평행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능동과 이성적 인식으로 우리의 관념을 배열할 수만 있으면 우리 신체도 그렇게 배열될 것이다. 이런 것이 평행론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정리 2. 만일 우리가 감성, 기분이나 감정을 외적 원인의 사유에서 분리시켜서 다른 사유와 결합시킨다면 외적 원인에 대한 사랑이나 미움, 외적 원인에 대한 사랑이나 미움은 이들 감정이 생기는 영혼의 동요와 마찬가지로 없어집니다. 네. 자, 봅시다. 감정을 지금 핵심은 감정이죠. 우리에게 감정이 있는데 누군가 미워 죽겠는데 그걸 외적 원인의 사유.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증오라고 해볼까요? 증오는 뭐죠?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죠. 그죠? 그놈만 생각하면은 증오가 생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그 외적 원인과 분리시킬 수만 있다면. 그죠? 그래서 다른 사유와 결합시킨다. 다른 사유는 어떤 필연적 원인과 예를 들어서 결합시킨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놈, 외적 원인이 그놈이라면 그놈과 분리시켜서 어떤 필연적 원인과 결합시킨다면 원인이 분리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놈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렸죠. 그러면 그런 감정은 사라질 텐데 예를 들어서 그놈이 나를 배반해가지고 내가 너무 슬프다고 치면 증오를 한다면 이때 그놈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나의 증오는 사라지겠죠. 이해 가십니까? 누군가의 협박을 받아서 그놈이 나를 배신했다고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나는 그놈에 대한 증오를 중지시키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면 지금 이성적 인식이에요. 이성적 인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외적 원인의 관념을 다른 필연적 원인의 관념과 새롭게 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 감정과 그것에 생기는 감정들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감정에 대한 능력이에요. 감정 자체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네. 여기까지. 예. 더 하면은 감정이 생길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이 감정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풀 선생님이 너무 지금 힘들어 하셔가지고 아, 네. 요즘 경무에 시달리시는 모양입니다. 풀 선생님. 오늘 좀 하다 말았는데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게 이종 인식의 능력입니다. 네, 이 정리 1부터 했었죠. 사물의 질서, 관념의 질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종 인식의 능력입니다. 이성적으로 이종 인식의 방식으로 형성하자는 거고, 첫 번째는 우리의 관념의 질서를 잘 형성해야 된다. 필연적인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외적 원인의 관념을 필연적인 원인과 재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인과결합을 다시 시켜야 된다. 이런 거, 여기까지 한 겁니다 지금. 네. 뭐 질문 있으면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